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조선이 정말 어떤 원리로 좀 작동을 했는가,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통치체제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기틀이 필요하겠죠. 그 국가적 기틀을 만들었었던 여러 왕들의 업적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종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은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정도전과 같은 여러 공신 세력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태종이죠. 이 태종은요, 자신과 같이 쿠데타로 왕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병사를 가지고 있는 거 뭐라 그러죠? 사병이라 그러죠. 이 사병 조직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도전과 같이 힘이 강력한 신하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몇 가지 취했는데요. 그중 조치 중에 하나가 육조 직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왕 밑에 신하들 중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과 같은 3정승이 소속되어 있는 의정부라는 기구가요,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육조를 이제 컨트롤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근데 태종 이방원은요, 이 중간에 의정부와 같은 신하들이 높은 관직의 삼정승들이 있는 의정부를 건너뛰고요, 왕이 직접 육조에게 명령하고 육조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바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왕권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당시에 지금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는 호패법을 실시했어요. 호패법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구 구조나 또 호구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당시 양민들의 정확한 숫자, 군역의 숫자 같은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태종 이방원 때 확립된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요, 세종 때는 유교적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유교적 이상사회라는 것은 어떤 국가나 나라 운영에 있어서 도덕적인 원리 원칙이 잘 작동하는, 사회에서도 도덕적 원리 원칙이 잘 작동하도록 이상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바로 세종시대의 꿈이었죠. 자, 이를 위해서는요, 왕이 항상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왕과 또 신하들이요. 자,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집현전과 같은 부서를 설치하고, 또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논하면서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꿀 수 있는 토론을 하는, 또 교육을 하는 경연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세종은 이 집현전과 경연을 토대로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과 같은 글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세종 때 이후로 손자뻘이었던 이제 단종이 즉위했었을 때, 이 세종의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요, 단종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이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세조였죠. 아무래도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유교적 정치 하에서는 명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세조는요, 기존에 세종이 만들었었던 집현전과 경연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다시 한번 신하와 왕권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였던 세종과는 달리 왕권을 더 강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후 성종 때에 달하면요, 이제 세조 때 폐지했었던 이 집현전과 경연 같은 제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하면서요, 집현전을 이제 성격이 비슷한 홍문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홍문관을 만들고 또 이제 없었던 경연을 다시 실시하면서 유교적 정치의 모습이 많이 성종 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다가 이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 있어요. 이거를 경국대전이라고 합니다. 경국대전. 자, 그래서 이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요, 조선의 중앙과 지방행정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 원칙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면서 드디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 기틀,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작동할 수 있는 기틀들이 여러한 왕들의 업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알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적 통치 이념을 지닌 조선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갔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행정제도를 먼저 봐볼까요? 자, 맨 위에 왕이 있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로 구성된 신하의 가장 높은 신하들이 모여져 있는 의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육조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정책이 결정되고 실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중앙행정제도에서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신하들이 여러 가지 반란이나 신하들의 명령을 잘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기구가 승정원이었습니다. 이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거나 왕의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비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금부는 신하들 중에서 반역과 같이 아주 큰 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조치를 하는 의금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승정원과 의금부는 바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하지만 조선은요, 이전 시대의 나라와 같이 무조건 왕이 권력이 강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죠. 왕 또한 왕도 정치,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기 때문에 힘이나 여러 가지 무력이 아닌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추구했다는 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왕이나 신하들 중에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지 그거를 견제하는 기구, 언론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견제하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이 기구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삼사라고 부릅니다. 삼사. 근데 여기서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겠는데 우리 고려 통치제도 할 때 이 삼사를 배운 적이 있어요. 명칭이 같죠. 고려의 삼사와 조선의 삼사가 명칭이 같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완전 달라요. 고려의 삼사는요, 회계나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면요, 이 조선의 삼사는요, 세 개의 부서를 뜻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신하들의 이제 권력 독점을 견제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언론의 역할을 하던 기구를 삼사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는데요. 사헌부 같은 경우는 여러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는 기구고요. 사관원 같은 경우는 왕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기구고요. 마지막 홍문관 같은 경우는 왕이 정책을 어떤 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해주는 조언 기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요. 이런 통치제도에서 고려와 비교해서 차이점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음 기타의 이제 중앙행정제도로는요, 춘추관이라고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가 있었고요. 성균관이라고 해서 유학교육의 최고 학부 기관도 있었고, 그리고 한성부라고 한성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방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방, 여러분 비빔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팔도 비빔면이 생각나시죠? 예,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8도 밑에는 부, 목, 군, 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놔서 예전에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소, 부곡, 향부곡소 같은 것들이 있죠. 그걸 다 군현으로 바꿔요.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8도와 부목 군현과 같이 지방행정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목 군현에 파견된 사람들이요, 이 부목 군현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을 수령이라고 불렀어요. 이 수령은요, 군사권 그리고 사법권,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였고요. 너무 이제 권한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견제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8도 8개의 도를 나눈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관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견이 됐는데요. 이 관찰사들이 이 수령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반면 이 수령은 중앙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실제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 수령이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은 작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리가 대신 이제 다스렸다는 점 우리 예전 시간에 배운 적 있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요, 이 향리가요, 모든 지역의 수령이 다 파견되기 때문에 이 향리가 어떤 역할로 국한되냐? 이 수령을 보좌하는,
보좌하는 역할로 이제 국한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또 지방의 유력 양반들, 뭐 퇴직한 양반들이라든가 유력 양반들이요, 자신들끼리 모여서 자치기구를 만들어요. 그 자치기구가 유향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령의 선배들도 있겠죠. 옛날에 수령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셨던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령이 잘 지방을 통치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향리가 수령에게 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뭐 부패하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를 감찰하는 역할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유향소는요, 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을 유교적 덕목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향사례, 향음주례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예시 들면 여러분 학교에 유력한 학생들이 학생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 학생 자치회분들이 여러분 등교하실 때 보시면은 뭐 욕설을 쓰지 말자느니 학교 폭력을 하지 말자느니 하는 캠페인을 벌이시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유향소에 있었던 유력 양반들은요, 여러 가지 유교적 덕목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교 덕목을 기를 수 있는 교화 작업들을 캠페인으로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세 번째 역할까지 이 유향소가 수행했다라는 점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을 했으니까 우리 군사를 한번 봐볼까요? 군사 같은 경우는요, 16세부터 60세 미만의 양인 남성들이 이제 군역의 의무를 졌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군대 비용을 내거나. 자, 그래서 이제 군사 조직은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중앙군 같은 경우는 5위라고 하는 것이 한양과 이제 궁궐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병영이나 수영 같은 이제 군사기구들이 설치돼서 군사제도가 유지가 됐고요. 또 교통 같은 부분에는요, 이때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국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알려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산이 많으니까 산마다 봉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불을 태워서 연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봉수를 산 꼭대기에 올려다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서울의 남산 가시면 남산 꼭대기에 봉수가 있죠. 이 봉수는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국경선의 가장 인근에 있었던 봉수가요, 어떤 국경선에서 위험이 닥치면 아침이다 그러면 연기를 태웁니다. 그럼 만약 밤이면 어떻게 할까요? 밤이면 불을 태웁니다. 횃불을 태우죠. 자, 그렇게 해서 각 산마다 있는 봉수들이 그 봉수의 모습을 보고 빠르게 그 신호를 보내면서 이 봉수제가 진행이 됐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용한 연락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참제라고 해서 말을 바꿔타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었다라는 점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은 또 유교 국가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크게 교육은 유학교육과 기술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유학교육으로는요, 최고 학부기구로서 아까도 배웠지만 바로 성균관이 있죠. 성균관이 유학교육의 최고 학부로서 존재했고요. 그리고 또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서울에는 이제 사부학당, 이 이제 서울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향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방. 그리고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아주 유교 경전을 배우기 전에 유교적 덕목들을 먼저 알려주는 서당이라는 곳이 있어서요. 당시에 유학교육이 이렇게 다양하게 초등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 존재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실무에 관련된 것들은 해당하는 관청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학교육을 배우신 분들,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배우신 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었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자신의 능력대로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방법이겠죠. 이 과거는요, 총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는데요. 물론 이제 3년마다 아니고 특별하게 비정기적으로 시험하는 특별 시험도 있었어요. 과거는 총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관리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음서가 있습니다. 음서 기억하시죠? 고려시대 때 5품 이상의 고위관직자 자제들, 또 그 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지 않고서 또 관직에 나가는 제도였죠. 조선에도 음서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 음서의 대상이요, 2품 이상의 고위관직자의 자제들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상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음서로 관직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고위관직자로 올라가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조선 사회에서는 집안의 배경이나 이런 것보다 개인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추천을 받아서 이제 관직에 나가는 청거제도가 있었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은 어떻게 외교관계를 수립했을까요? 조선의 외교관계는 크게 네 글자로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대와 교린입니다. 자, 사대 같은 경우는요, 주변의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섬기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한 나라들과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교류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사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의 큰 나라였던 명나라를 상대로 사대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속히 이제 실리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자를 바치게 되면 그 명나라에서 그냥 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답례품으로서 회사품이라 그래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질이 좋은 물건들을 보답으로 주세요. 그럼 이제 그 받은 물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진물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이득과 또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분들이 또 해주시는 게 우리 조선의 왕을 조선의 왕으로 임명해주는 책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책봉 받는 게 왜 실리적인 것이냐?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 입장에서는요, 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자인 국가의 황제가 내가 이 지역의 짱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왕이 아무리 힘이 약해진다고 한들 뒷배경에 명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을 쉽사리 제거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뽑아놨어요. 반장을 뽑아놔서 네가 이제 반장이야 라고 책봉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반장이 학급 안에서 다른 친구가 힘이 더 세서 이 반장을 없애고 지가 마음대로 반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반장 뒤에 담임 선생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 같이 이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것은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이웃 국가들까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여진과 일본이 있습니다. 항상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우리를 공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평시에는 굉장히 회유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만약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면 강경책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진족에게는 우리 세종 시절 때 여진족을 정벌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왜구들의 본거지였던 쓰시마 섬을 정벌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 어떻게 통치 기반이 만들어졌고 그 통치 기반에 따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게 됐는지 통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려의 통치 제도,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와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지방국 같은 부분은요, 고려와 시대와는 달리 두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자, 첫째, 향두곡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졌어요. 둘째, 수령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 파견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선은 고려보다 훨씬 더 중앙 집권화된 국가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마지막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통치제도 중, 중앙통치제도 중에서 언론기관을 담당한 3개의 부서, 3사의 부서는 각각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살인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또 봐.